프로포즈를 개떡같이 하면 성공하겠는가? 책을 내고 싶은 이에게 투고 메일 필승 전략. 책을 읽는 사람은 줄어들고 쓰려는 사람은 늘어나는 이 시대를 그만 비관하려 한다. 쓰다 보면 어차피 읽게 되어 있다. 읽지 않고 좋은 작가로 살아남을 도리는 없으니까. 어떤 식으로든 서점에 많은 이가 드나드는 세계, 문학이 쪼그라들지 않는 세계를 염원하는 출판인으로서 까이지 않는 투고 메일을 쓰는 법을 다루겠다. 사실 대부분의 투고 메일은 까인다. 출판사 직원들이 매정해서가 아니다. 날마다 이런 메일을 수십 통씩 받는 편집자라고 생각하고 아래의 메일들을 읽어보자. 투고 30억 자산가가 된 스토리. 흑수저로 태어나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가족을 평생 부양해온 제가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 그 여정을 글로 담았습니다. 경기가 움츠러들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리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출간 제안. 나다움을 찾아 떠나는 여행. 저 자신을 성찰하며 에세이를 썼습니다. 귀출판사의 문을 조심스레 두드립니다. 연매출 20억에 빛나는 마케팅 전문가의 책 투고. 제가 설파한 기술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실제로 매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책 판매 또한 마케팅이기에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출판 관계자분들은 연락 바랍니다. 일반적인 투고 메일들이다. 나 역시 출판사 대표로 지내는 내내 자주 받았다. 정확히 위와 똑같은 메일은 없어도 기시감이 들 정도로 비슷한 메일이 많다. 이런 메일엔 답장하지 않는다. 애초에 나만을 특정하고 보낸 메일이 아니어서이다. 길바닥에 휘날리는 찌라시처럼 똑같은 본문을 여러 출판사에 복사해서 보낸 흔적이 여기저기 보인다. 이쯤 되면 심드렁해질 출판계 일꾼들의 얼굴이 쉬이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투고에 성공하려면 당연히 좋은 원고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투고 메일이 너무 별로일 경우 수신자는 첨부 파일조차 열어보지 않게 된다. 또 다른 유형도 있다. 제목에서 지나치게 무리하는 투고 메일들이다. 아래 제목들을 살펴보자. 투고 100만 부가 팔릴 기적의 책. 힐링, 공감, 위로가 담긴 원고. 투고합니다. 나를 놓치는 것은 출판계의 크나큰 손해. 제발 읽어주세요. 투고 메일. 심려를 기울여 쓴 원고를 보냅니다. 정말이지. 깊이 심려하게 된다. 제목에서 눈길을 사로잡자고 말하긴 했지만 이런 식은 아니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위 글쓴이들은 저마다 다른 인생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누구와도 똑같지 않은 고유하고 소중하며 눈물나는 삶일 것이다. 하지만 다들 동일한 태도를 보여준다. 나에게 준비된 원고가 있으니 당신은 나를 알아보기만 하면 된다는 전제다. 여기에서 당신은 중요하지 않아 보인다. 당신은 이 출판사일 수도 있고 저 출판사일 수도 있다. 크고 돈이 많은 출판사라면 더욱 좋을 테고 말이다. 누구든 간에 내 인생과 내 원고의 독창성과 시장성을 알아보고 얼른 책을 내달라는 글쓴이의 일방적인 조급함이 공통으로 느껴진다. 문제는 이것이다.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 글쓴이가 당신을 먼저 알아봐야 한다. 당신이란 출판사의 편집자를 말한다. 책은 혼자 만들 수도 있고 같이 만들 수도 있다. 일단 투고 메일을 보냈다는 건 같이 만들자는 뜻이다. 출판 과정에서의 전문성을 기존 출판사에 의탁하겠다는 의미다. 작가 혼자만의 힘으로 책을 만들고 팔기란 히어로가 아닌 이상 상당히 어렵기 때문이다. 사실 나는 내가 히어로인 줄 알고 혼자서 출판의 모든 과정을 직접 해봤다. 초짜치고 성과가 나쁘지는 않았으나 솔직히 너무 힘들어서 죽는 줄 알았다. 이제는 뼈저리게 되새긴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해내는 전문가들에게 감사하자고. 요새는 내 출판사가 아닌 기성출판사의 전문성에 한껏 기대어 책을 만든다. 혼자 고생해보고 나면 모든 스텝에서 그들에게 감사 인사가 절로 나온다. 이러한 애정과 존중이 담긴 투고 메일과 아닌 메일도 천지 차이일 것이다. 대충 당신을 존중한다고 한두 마디 해서 될 게 아니다. 투고 메일 속
수신자의 주소를 적을 때 자문해보자. 왜 하필 그 출판사인가? 정확히는 왜 그 편집자인가? 내 원고가 어째서 그 편집자와 반드시 만나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글쓴이는 편집자로 하여금 여러 작가들 사이에서 하필 나를 선택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글쓴이 역시 여러 편집자들 사이에서 하필 그를 선택한 이유 정도는 아름답게 말하는 게 인지상정이다. 결국 글쓴이가 어떤 편집자를 구체적으로 좋아해야만 써낼 수 있는 게 좋은 투고 메일일 것이다. 언제까지 상대가 나를 먼저 좋아해 주길 기다릴 텐가. 우리가 먼저 좀 좋아하도록 하자. 끝내주는 책 작업을 하고 싶다면 편집자들의 팬이 되자고 권유하고 싶다. 좋아하는 영화감독의 필모그래피를 꿰고 있듯 어떤 편집자의 작업 이력을 대략 외우는 작가가 되자는 제안이다. 편집자들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알아내느냐 원성이 벌써 들려오는 듯하다. 책 표지에 편집자 이름이 쓰여 있지도 않은데 말이다. 허나 책을 읽다 보면 자연스레 알게 된다. 어떤 책과 작가를 아주 좋아하다 보면 그 책을 만든 편집자의 궤적도 따라갈 수 있게 된다. 마음에 쏙 드는 책을 읽고 나면 궁금하지 않은가? 어떤 사람들이 이런 책을 만든 건지. 이때 책의 맨 뒷장이나 앞장을 살펴보자. 판권면이 나온다. 영화로 치면 엔딩 크레딧 같은 거다. 그 페이지에 이 책과 연관된 일꾼들의 이름이 적혀 있다. 책임 혹은 책임 편집란에 적힌 것이 편집자의 이름이다. 출판사마다 관행이 다르지만 나는 교정 교열자와 디자이너 그리고 마케터의 이름까지 적어둔 판권면을 좋아한다. 편집자는 그 중에서도 총괄 책임자라고 할 수 있다. 작가만큼이나 그 책의 운명에 깊게 가담하는 사람이다. 데뷔하기 전부터 내 취미는 편집자들의 SNS 계정을 구경하는 것이다. 훌륭한 작가들을 덕질하다 보면 그들과 함께 일하는 동료들의 존재감도 느끼게 된다. 책에서 작가가 감사 인사를 전하는 서문의 문장 안에 혹은 신간 소식을 알리며 동료들의 아이디를 태그한 포스팅 안에 편집자의 이름과 뒷모습과 그림자가 깃들어 있다. 이런저런 문예지를 챙겨 읽다 보면 작가뿐 아니라 편집자들의 글도 만나게 된다. 책과 작가에 대한 그들의 사유와 출판관을 이해하기 좋은 자료들이다. 믿고 읽는 작가가 생기듯 그가 편집한 책이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구매하는 일이 잦아진다. 책은 작가의 저력 말고도 편집자의 마감, 기획력, 작가에 대한 이해, 시대를 읽는 눈, 윤문과 디렉팅 실력의 총합임을 알아차리면서 편집자 덕질은 시작된다. 어떤 출판사도 나에게 관심이 없을 적에 내가 열렬히 좋아한 편집자의 이름은 김진영이다. 그는 21년째 출판계에 종사 중인 베테랑 편집자다. 지난주에 이현실 편집자를 소개해놓고 오늘은 왜 딴 사람 이야기를 하느냐고? 작가와 편집자의 관계는 모노가미가 아니라 폴리아모리 1대1 사랑만을 지속할 수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훌륭한 작가의 수만큼이나 훌륭한 편집자의 수도 세상에 많기에 오픈 릴레이션십처럼 이 사람과도 파트너가 될 수 있고 저 사람과도 파트너가 될 수 있다. 물론 동시에 해도 된다. 나는 김진영 편집자가 만들어온 기품 있는 양서들을 좋아했다. 출판계의 방시혁으로 불리는 이현실 편집자와는 다른 스타일의 작업이었다. 이현실 편집자가 혀를 내두를 만한 하트성으로 매년 베스트셀러를 빵빵 터뜨리며 화제의 중심이 된다면 김진영 편집자는 다른 의미로 곤조가 있었다. 그의 손을 거친 책들은 늘 일정 수준 이상으로 섬세하고 우아하였다. 책 좀 읽은 독자들이라면 알아볼 수밖에 없는 만듦새였다. 세련되고 완벽에 가까웠다. 말하자면 그는 출판계의 윤상이었다. 편집자를 보고 싶을 땐 작가의 북토크에 찾아가면 된다. 신간에 나온 뒤 첫 번째 북토크에는 작가 옆에 편집자가 동행하기 마련이다. 편집자들은 무대 위로 나서지 않는다. 조명이 작가들에게 비치도록 뒤에서 꼼꼼히 신경을 쓴다. 2017년의 어느 북토크에서도 김진영 편집자는 그러고 있었다. 나는 객석에 앉아 편집자의 움직임을 지켜보는 중이었다. 이날의 주인공은 이서희 작가였다. 유혹의 학교를 비롯하여 여러 권의 관능적인 사랑 이야기를 써낸 그의 글을 좋아했다. 실은 얼굴도 좋아했다. 아름다운 여자 좋아하기를 그때나 지금이나 참을 수가 없다.
그날 이서희 작가는 치과 진료를 받은 직후라 발음이 새서 곤란해 보였다. 보통 북토크에선 작가가 꼭 자신의 문장을 낭독하곤 하는데 그러기 어려운 컨디션인 듯 했다. 작가의 글을 대신 낭독해줄 사람이 없는지 진행자가 물었고 나는 손을 번쩍 들어 무대에 올라갔다. 작가도 아니고 쓴 책도 없고 나를 찾는 편집자도 없지만 독자니까 자신 있게 올라갈 수 있었다. 책이 제대로 찐 독자에겐 그런 용기가 솟는다. 마이크에 대고 조금 떨면서 말했다. 내가 이 책을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작가뿐 아니라 편집자에 대한 고백이었다. 그리고 이서희 작가의 글을 대신 낭독했다. 내가 오래 흠모해온 김진영 편집자는 그날 처음으로 나를 보았을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와 처음 차를 마시게 된 날이었다. 내심 정말 혹시나 그가 나에게 출간 제안을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구 설레고 긴장되었다. 27살이었고 생계를 위해 휘뚜루마뚜루 웹툰을 연재하고 있었지만 그러느라 문학의 세계에 영영 진입하지 못할까봐 조급했다. 1시간이나 일찍 가서 기다렸다. 통장 밖으로 폭우가 쏟아지는 늦여름의 오후였다. 출판계의 윤상은 빗속을 뚫고 카페에 도착했다. 내가 책 3개에 관해 여러 질문을 건네자 그는 아낌없이 대답해 주었다. 1시간 동안 우리는 오로지 책 얘기만 했다. 그랬는데도 못다한 책 이야기가 수두룩했다. 그는 내게 출간 제안을 하지 않았다. 그 대신 아주 많은 책 제목을 말해주었다. 내가 아직 모르는 작가들의 책이었다. 그들을 탐독한다면 더 나은 글을 쓰게 될 것만 같았다. 나는 김진영 편집자가 말해준 책 제목들을 금은보화처럼 수첩에 고이고이 옮겨서 가을 내내 한 권 한 권 꼭꼭 씹어 읽었다. 시간이 지나고 진짜로 내 책을 만들게 되었을 때 막상 파트너가 된 건 다른 편집자들이다. 뛰어난 편집자들과 여러 책을 만드느라 눈썹 휘날리는 와중에도 김진영 편집자의 신작들과 기고문은 빠짐없이 챙겨 읽었다. 그러고 나면 다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언젠가는 꼭 그에게 투고하리라. 그의 작가가 되리라. 정말로 투고하게 된 것은 무려 12권의 책을 내고 난 이후다. 나는 마치 그와 책 작업을 하기 위해 지난 12권을 낸 것처럼 메일을 썼다. 그중 일부만을 여기에 옮긴다. 김진영 선생님께 프로포즈. 선생님을 처음 만난 지도 벌써 7년이 지났네요. 오늘은 프로포즈를 하고 싶어서 메일을 씁니다. 선생님과 함께 책으로 만들고 싶은 원고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명랑하고 씩씩한 동시에 사랑하는 이들에 대한 연민과 서글픔, 서글픔이 깃들어 있는 원고입니다. 몇 년간 묵히고 다듬어온 이 글들을 꼭 김진영 선생님과 함께 작업하고 싶습니다. 선생님은 제가 오랫동안 흠모해온 편집자이자 너무나 신뢰하는 독자이시니까요. 데뷔 전부터 선생님과 책 만드는 미래를 상상했습니다. 선생님이 편집하신 책들을 늘 좋아해 왔어요. 이 책은 다른 누구도 아닌 선생님으로부터 배우면서 책을 완성하고 싶습니다. 여러 책들을 만드느라 분주하시겠지만 시간이 되실 때 저의 원고를 검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선생님께서 검토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영광일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일정 혹은 마음과 맞지 않아 거절하시더라도 계속해서 선생님의 작업을 좋아하겠습니다. 2023년 3월의 메일이다. 내가 이원에게 결혼하자고 프로포즈한 달이기도 하다. 솔직히 말하면 그 프로포즈보다 김진영 편집자에게 이메일을 쓸 때 훨씬 더 공을 들였다. 멀리 돌아왔지만 결론은 이렇다. 투고 메일은 거의 프로포즈 하듯이 써야 한다. 아무리 근사한 이벤트를 한데도 평소에 사랑을 대충 해놨다면 프로포즈에 성공하겠는가? 아무리 평소에 사랑을 잘 해놨더라도 프로포즈를 개떡같이 하면 성공하겠는가? 작가가 준비한 탄탄한 원고를 평소에 잘 해놓은 사람과도 같다. 정성 들인 투고 메일은 한껏 물이 오른 프로포즈 폼과도 같다. 나에게 투고란 이런 것이다. 만약 이 사랑이 수고스럽다고 느껴진다면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는 독립 출판을 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어차피 인생은 이 수고와 저 수고 사이를 오가는 운동이니까. 그런데 실은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김진영 편집자로부터 온 답장이 상당히 문제적이었기 때문이다. 다음 글에 계속.